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문득 낯선 사람과 마주한 기분이 든 적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과 흐릿해진 눈동자가 이제 당신도 50이 넘었어라고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는 밀려나는 기분이 들며 자식들은 품 안을 떠나려 합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한폭탄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것만 같은 나이, 바로 50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고민하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이토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살지 말고 자존심도 꿈도 다 버리고 오직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인생관을 몽땅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남은 50년을 한숨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 생에 가장 홀가분하고 즐거운 황금기로 만들 것인가. 그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50대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1장부터 시작합니다. 제1장 50. 드디어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50세 넘어 빠지기 쉬운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까? 50살이라는 고개를 넘으면 마음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남은 인생도 이 모양일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체력은 떨어지고 눈은 침침해지는데 책임져야 할 일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흔히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기에서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도 가을로 접어든 것뿐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덮칠 때 그것을 위기가 아닌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아,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할 때가 왔구나라고 말이죠. 외부를 향해 있던 시선을 이제는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소홀했던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감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시나요? 50살이 되면 유독 과거의 실패나 놓쳐버린 기회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후회가 정말로 고통스럽기만 한 것인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후회는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감미로운 망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때 그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같은 생각들은 현재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후회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매끈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진 추억이 있는 인생은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숯불과 같습니다. 이제 그 후회들을 자책의 도구가 아닌 내 인생의 서사를 풍성하게 해주는 배경음악으로 여기면 어떨까요? 후회마저도 내 소중한 인생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50세 이후에 생산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평생을 생산성이라는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직급에 오르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교육받았죠.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이 생산성에 집착하면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회사에서 나의 생산성은 예전만 못하고 사회는 더 젊고 빠른 인재를 원합니다. 여기서 계속 경쟁하려 들면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생산성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는 사회적 생산성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자기적 만족으로 말입니다. 하루 종일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정처 없이 산책을 하거나 아무런 이득이 없는 취미에 몰두하는 것. 남들이 보기엔 비생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50대 이후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일,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야 할까?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하나씩은 품고 사시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 자녀에게 줬던 상처,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까지. 50살이 되면 이런 기억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평생을 자책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 건가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용서할 권리를 줍니다. 그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권리입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부족했던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애썼다라고 말해주며 그 무거운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고 남은 길을 가볍게 걸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질투라는 감정은 왜 생겨서? 질투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끈질긴 감정입니다. 50살이 되어도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 성공한 친구를 보면 속이 쓰립니다. 니체는 질투를 자기 자신을 쏘는 독침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나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비교의 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도 인생을 순위 다툼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질투의 에너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아직 열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남의 떡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 이런 마음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질투는 남을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추락을 보며 즐거워하는 비겁한 위안에서 벗어나 내 삶의 고유한 결을 가꾸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며 쫓아가기엔 우리의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30대, 40대에는 경쟁이 동기부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50대의 경쟁은 독입니다. 이제 성공의 궤도는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누군가를 따라잡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문에 몰아넣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50살이 되면 게임 오버의 감각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입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0억을 가진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남의 성공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의 맛을 느끼면 그만입니다. 남 부러워할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 눈 한 번 더 맞추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졸업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 중간 성적표는 어떤가? 50살은 인생의 중간 성적표를 받아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에는 등수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매기는 점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적표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였는가?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는가? 나는 고독 속에서도 단단할 수 있는가? 만약 사회적 기준으로는 낙제점에 가깝더라도 스스로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수석 합격입니다. 중간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의 실수를 만회하려 애쓰기보다 후반전은 아예 다른 종목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과를 내는 경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경기로 종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 성적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만의 점수판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대에게 좋아요 숫자는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남들에게 멋진 곳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과시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내 행복을 맡기는 일입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나보다 느껴지는 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끼는 소소한 만족감, SNS에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노을, 누군가의 댓글 없이도 충만한 독서의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합니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나 스스로 나를 격려할 수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인정을 갈구하는 아이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좋아요가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 들지. 가장 안쓰러운 것 중 하나가 젊은이들과 경쟁하려는 중년의 모습입니다. 외모를 억지로 젊게 보이려 애쓰거나 최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젊음은 그 자체로 눈부시지만 노련함과 숙성된 지혜는 세월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제 힘을 빼고 효율적으로 살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젊은이들이 100m를 전력 질주할 때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길가에 핀 꽃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팽팽한 피부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주름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젊음과 경쟁하는 대신 세월이 내게 남긴 흔적들을 사랑해주는 겁니다. 나이 듦을 패배가 아닌 완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노화라는 폭탄 속에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1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50이라는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생관을 폭파하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일 뿐입니다. 다음은 제2장. 이제 난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 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히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의 대처법.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힘을 얻어 달렸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상사가 칭찬하고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맛에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50살이 넘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이제는 그만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눈초리를 받기 일쑤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나 차가운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서운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란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사탕과 같습니다. 잠시 기분은 좋게 해주지만 결국 내 영혼을 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타인의 평가라는 재판대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자 가장 따뜻한 응원단장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니.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0살이 넘어도 누군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깊이가 다르시네요 라고 한마디 해주면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가끔은 그 달콤한 칭찬에 마음껏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그 기분 좋음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중독되면 다시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볍게 웃어넘기되 그 말이 내 인생의 중심축을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 본연의 가치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받는 즐거움은 그저 가끔 찾아오는 손님처럼 대접하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의 입술에 맡기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에 밤을 지새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능한 상사, 철없는 자식, 예의 없는 이웃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을 어떻게든 바꿔보려 애쓰거나 그들의 행동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저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 그리고 세상의 흐름은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이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분명히 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 통제권 밖의 일에는 과감하게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50대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해집니다.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 마음의 치유력을 높이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처난 부위를 자꾸 만지작거리며 덧나게 하지 않는 것, 괴로운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현재의 긍정적인 자극들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정갈한 음식을 차려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몸을 움직여 건강한 땀을 흘리는 일들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시간의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50살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를 보살피는 데만 쓸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는 파도를 타고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가슴속 응어리를 어떻게 풀까? 평생을 살며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가 어찌 하나둘 뿐이겠습니까? 억울했던 순간들,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들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얹혀 있습니다. 이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만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응어리는 타인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요즘 내 안의 어린 나를 가만히 만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참 서러웠지. 너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내 손을 내가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을 종이 위에 가감없이 적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글로 쏟아진 분노와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무겁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듭니다. 응어리를 푸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위해 내 소중한 마음속에 증오라는 방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방을 깨끗이 비우고 따뜻한 햇볕이 들게 해야 합니다. 천재라고 질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뛰어난 성취를 이룬 천재들은 질투 같은 시시한 감정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거장들도 끊임없이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며 피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저 또한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동년배의 성공한 이들을 보며 묘한 열패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되니 그 질투가 얼마나 부질없는 소모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가 가진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말 못할 고통과 희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성공이 나의 행복을 조금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결국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가리개와 같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뛰어남을 그저 인정해주고 대신 나는 내가 가진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남의 정원에 핀 장미를 탐내기보다 내 앞마당에 핀 들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일단 내일인지 남일인지부터 따져보자. 50대의 삶이 유독 고달픈 이유 중 하나는 남의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진로나 결혼 문제, 친구의 경제적 상황, 심지어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사생활까지 내 일처럼 열을 올리며 간섭하곤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일입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식의 인생이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오지랖이라는 이름의 불필요한 친절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에 불과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 고민은 소음일 뿐입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과제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내 인생 또한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평화와 건강, 그리고 나의 하루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책을 버리게 될 줄이야. 서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책은 한때 제 지식의 훈장이자 자존심과도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읽겠지 하며 소중히 간직해온 책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책들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서늘한 자각이 들었습니다. 다 읽지도 못할 정보의 산더미,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는 종이 뭉치들 말입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내 손으로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고 서운했지만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새로운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과시욕과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습니다. 이제 제 서재에는 정말로 내 영혼을 울리는 소수의 책만 남았습니다. 비워진 선반의 여유만큼 제 마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던가. 비단 책뿐만이 아닙니다. 옷장 속에 유행 지난 양복들, 부엌 찬장에 쓰지 않는 그릇들, 창고의 잡동사니들까지. 우리는 평생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수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 깨달은 진실은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물건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사들일 때의 찰나 같은 쾌감보다 그것들을 관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피로감이 더 커지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언가를 곁에 두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샀던 명품이나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소유했던 것들을 하나둘 비워내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습니다. 소유를 줄일수록 삶의 질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결국 인생은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 행복을 너무나 멀고 높은 곳에서만 찾았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명예.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5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근처에 가보니 행복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행복은 아주 소소하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의 청량함, 정성껏 내린 커피의 향기,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의 생명력,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하고 몸에 통증이 없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놓치고 살았던 내 곁의 작은 기쁨들을 이제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행복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3장,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이제 와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50살을 넘기면 예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내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후배들이 이제는 나를 어려운 선배가 아닌 불편한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내 의견이 예전만큼 무게감 있게 다뤄지지 않거나 사소한 업무에서 소외될 때 우리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라는 서운함이 밀려오지요. 하지만 이 서운함은 아직 내가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조직의 중심추는 이미 다음 세대로 이동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타인의 태도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가 변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존경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가치를 연봉이나 직급
혹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규모로 환산하곤 합니다. 하지만 50살 이후의 가치는 시장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오로지 인간 영으로서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 명함이 사라졌을 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동안 나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의 조건들을 가꾸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가치를 숫자가 아닌 깊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따뜻하게 타인을 품을 수 있느냐가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50대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스스로가 부여하는 의미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회사라는 조직의 신진대사를 이해하자. 조직은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낡은 세포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업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고 회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굴러갑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직의 부속품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의 고유한 삶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진대사의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나만의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50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자존심입니다. 왕년에 내가 마리아라는 말 뒤에 숨은 자존심은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과거의 위상에 집착하다 보면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걷어차게 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면 세상은 훨씬 넓어 보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가볼 수 있는 길도 늘어납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체면보다는 실리를, 명분보다는 마음의 즐거움을 선택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린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의 경험들입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노안이 오고 체력이 떨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현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이제 이런 변화를 겪고 있구나. 세상의 중심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현실과 싸우려 들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평화가 시작됩니다. 어제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 발을 딛는 사람만이 50대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50쯤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며 경제적인 책임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50살의 성숙함은 이 어긋남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옵니다.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숭고함과 그 틈새에서 작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즐기는 여유.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50대의 기술입니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술가라도 된 것처럼 일한다. 회사 일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저는 예술가적 태도를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예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마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나만의 스타일을 담아해보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나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지요. 서류 한 장을 작성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다듬어 보는 것. 그런 태도가 우리를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인생의 예술가로 만듭니다. 일이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직급이나 명함이 사라진 후 당신을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나는 영기업의 부장이다라는 정의는 타인이 부여한 임시적인 신분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의 존재를 증명할 새로운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지혜일 수도 있고 꾸준히 이어온 취미일 수도 있으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다정함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으로 나를 증명하려 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단단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증명이 됩니다. 정체성과 직업은 별개의 문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직업이 곧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직업은 내가 사회와 맺는 계약일 뿐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퇴직 후 많은 이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는 직업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둘을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의 나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이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나는 한 사람의 독서가이자 산책가이며 누군가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직업이라는 외피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직업적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자존심을 먹여 살찌운 결과는 우리는 평생 자존심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자존심을 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찌운 자존심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요? 비대해진 자존심은 오히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작은 비판에도 상처받게 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머뭇거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존심을 굶겨야 할 때입니다. 자존심이 야위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냉정한 말일 수 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장 가치로 평가받는 위치에서 벗어나려 애쓰기보다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이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몸값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라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가진 이것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팔리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내가 가진 가치를 세상과 나누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할 때 50대의 새로운 활로가 보입니다.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일이 되나?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자존심은 대개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과거의 지위를 들이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일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드는 것이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는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때와 굽혀야 할 때를 정확히 압니다. 아니, 아예 자존심 자체를 일의 과정에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모르는 것을 묻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50대에게 요구되는 진짜 프로 정신입니다. 껍데기뿐인 자존심을 버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할 때 일은 비로소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운동회에서 넘어지는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면 의욕은 앞서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낭패를 보는 아버지가 운동회에는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몸은 이미 50대인 현실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비단 운동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의 체력과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다가는 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정확성을, 힘보다 요령을 중시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앞서 나가려 하기보다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성으로서의 인기는 곧 자신감? 젊은 시절에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자신감의 큰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외모적인 매력이나 이성의 관심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무척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매력적인 이성보다는 품격 있는 인간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은 시간이 흐르면 시들기 마련이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과 배려심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자신감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당당한 데서 오는 깊은 자신감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50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매력입니다. 50대 남자의 생물학적 가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대는 번식과 성장의 단계를 지나 유지와 쇠퇴의 단계로 접어든 시기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물학적 가치만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활력이 줄어든 자리에 문화적, 정신적 가치가 채워져야 합니다. 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혜를 나누고 공동체의 갈등을 조율하며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역할. 그것이 50대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이유입니다. 생물학적 쇠퇴를 슬퍼하기보다 정신적 성숙을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육체는 시들어도 영혼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떼어내고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나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남은 50년의 인생이 축복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만 그러해야 합니다. 제사장,
50. 폭탄이 터진데도 즐거움은 있다.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우리는 평생 지루함을 피해야 할 적처럼 여겨왔습니다. 늘 무언가에 몰두해야 하고 바쁘게 움직여야만 생산적인 삶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50살이 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자극적인 재미나 끊임없는 일거리 없이도 홀로 고요히 머물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지루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격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거나 차 한 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 그 지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티브는 무엇일까? 작곡가가 하나의 주제 모티브를 가지고 교향곡을 완성하듯 우리 인생에도 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남들이 짜놓은 악보를 따라 연주하느라 내 인생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온 진정한 동력은 무엇이었나? 그것이 탐구였는지, 사랑이었는지, 혹은 성장이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티브를 발견하는 순간 남은 50년의 연주는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내 삶의 일관된 흐름을 인정하고 그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변주해 나가는 것이 50대의 참된 묘미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세상은 눈부신 속도로 변하고 우리는 그 속도에 발맞추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유행이나 기술처럼 빠르게 변하는 것들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고전 문학, 매년 어김없이 피어나는 계절의 꽃들, 그리고 깊은 산사의 고요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시대의 흐름을 억지로 쫓아가기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탐닉해 보십시오. 그 견고한 가치들이 50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수많은 모임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인맥 관리에 연연하며 원치 않는 술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고역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제 와서 사람들과 더 어울린다고 해서 인생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에너지 소모와 감정 낭비만을 불러옵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고독의 질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어울리며 가짜 웃음을 짓기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곁에 남는 법입니다. 활기 잃은 50대 남자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50대 남성이 퇴직이나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급격히 활기를 잃어갑니다. 어깨는 처지고 눈동자에 생기는 흐릿해지지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성취의 기쁨과 호기심의 회복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30분을 걷고 직접 요리를 해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작은 행동들이 죽어있던 활기를 깨웁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왜? 라고 묻는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작은 세계들을 향해 눈을 돌릴 때 50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은,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50대 이후의 즐거움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싱싱한 식재료를 고르는 일, 오래된 레코드판에서 들려오는 지직거리는 음악 소리, 혹은 돋보기를 쓰고 정성껏 편지를 쓰는 일,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소소한 즐거움들의 목록을 늘려가십시오. 세상이 인정해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조용히 환호하는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남은 생을 축제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50세야말로 철학을 알만한 나이. 젊었을 때 읽던 철학책은 그저 지식의 축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세가 되어 마주하는 철학은 비로소 내 삶의 지도가 됩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본 지금이야말로 고대 현인들이 남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통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평정심이나 니체의 초인 사상을 공부하며 나의 고통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삶의 무게가 철학이라는 여과기를 거치면 훨씬 가볍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SNS라는 새로운 감옥의 가치다. 소통을 위해 시작한 SNS가 어느덧 우리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여행 사진과 내 초라한 거실을 비교하며 우울해하는 것은 50대에게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좋아요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SNS라는 창문을 닫고 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출 때 비로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영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 우리는 평생 남의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쌓인 수많은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응어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글쓰기이든 그림이든 혹은 악기 연주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위 자체가 치유이고 기쁨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표현이니까요. 내가 나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억눌려 있던 생명력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내 전성기라는 마음으로. 내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힘은 20대가 정점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성숙과 삶을 통찰하는 능력은 바로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오늘 마시는 커피가 인생에서 가장 향기롭고 오늘 걷는 이 길이 내 생에 가장 아름답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느라 오늘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이 실제로 당신의 하루를 빛나는 전성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영혼을 흔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50대에는 다시금 영혼을 흔드는 경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눈물이 핑 도는 아름다운 음악, 가슴을 울리는 한 구절의 시, 혹은 압도적인 대자연의 풍광 앞에 자신을 노출하십시오. 무뎌진 감각을 깨우고 다시 뜨겁게 전율하는 경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효율과 경제 논리에 갇혀있던 영혼을 해방하고 순수한 감동의 세계로 자신을 인도하십시오. 영혼이 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정한 품격을 느끼게 됩니다. 남아도는 연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년의 나이에도 누군가를 향한 설렘이나 열정은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 에너지를 어디로 분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연애 에너지를 사람에 국한하지 말고 무언가에 대한 열광으로 전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고전 공부에 빠져들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몰두하거나 혹은 예술적인 창작 활동에 쏟아붓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충분히 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5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폭탄이 터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폭파되고 진정한 즐거움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여러 즐거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끌어당긴 것은 무엇인가요? 지루함을 견디는 힘인가요? 아니면 나만의 모티브를 찾는 일인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그 즐거움을 일상으로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5장. 그래도 내 아름다운 인생은 계속된다. 아,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혹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무너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규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늘이 나를 버리는가? 50살의 고개에서 마주하는 절망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다시 일어설 기운이 남아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그 지점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외부의 조력과 행운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숨겨진 단단한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은 나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짜 껍데기들을 태워버리러 온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둥지 밖으로 밀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정은 영원하다. 사회적인 지위가 사라지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질 때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은 오랜 벗들입니다. 젊었을 때의 우정이 열정과 경쟁이었다면 50대 이후의 우정은 공감과 안식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으로 내 아픔을 알아주는 친구, 함께 보낸 세월이 곧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가지만 함께 늙어가는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산책길의 소소한 농담은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맥을 넓히려 애쓰기보다 곁에 남은 소중한 인연들을 더 깊게 보듬으십시오. 우정은 인생의 황혼을 비추는 가장 은은하고 오래가는 등불입니다. 상실을 통해 새롭게 만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음과 건강, 직위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상실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상실이 반드시 비극인 것만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여의고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서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본질을 보는 눈을 선물합니다. 쥐고 있던 손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빈손이 됩니다. 상실의 고통을 통해 더 깊고 넓은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나이 듦이 주는 가장 아픈 성숙입니다. 먼저 떠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50살을 넘기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그리움은 시시때때로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하지만 먼저 떠난 이들은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기억 속에, 내 말투 속에,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그가 소망했던 가치를 실천하며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건네보십시오.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것 뿐입니다. 먼저 간 이들은 우리가 남은 생을 더 빛나게 살아가기를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슬슬 작별할까나. 작별을 준비한다는 것이 꼭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집착, 타인의 시선과 나를 올가매던 의무들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줄이고 마음의 방을 비워내는 과정이지요. 이런 작별 연습은 우리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더 밀도 있게 살게 합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은 오늘 마주하는 풍경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홀가분해지는 기분, 그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어른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자유입니다. 어떤 이별의 아픔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더라. 이별 직후에는 세상이 멈춘 것 같고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자비로운 치유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날카롭던 슬픔의 모서리는 닳아 둥그러지고 숨이 막히던 고통도 잔잔한 그리움으로 변해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아픔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큰 흐름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그저 견디십시오. 시간이 당신을 치유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훗날 뒤돌아보면 그 아픔조차 내 영혼을 깊게 파낸 소중한 흔적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이별의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살아오며 입은 마음의 상처 중에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지울 수 없는 낙인, 혹은 나 스스로 저지른 뼈아픈 실수들 말입니다. 하지만 50대의 지혜는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흉터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킨츠기 KINTSUGI 기법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도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 전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다는 훈장입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래도 참 잘 견뎌왔다라고 자신을 다독여주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잃어선 안 돼. 50살의 희망은 젊은 날의 무지개 같은 낙천주의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의 의지와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힘이지요. 희망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뜰 것이라는 믿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나듯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빛입니다. 죽음은 왜 두려울까?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한다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또한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허무함이 우리를 떨게 하지요.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어쩌면 아직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미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가보고 싶은 길을 가보지 못했으며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죽음을 공포로 만듭니다. 죽음을 응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후회 없이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는 메신저입니다. 도대체 죽음의 공포는 어떻게 극복하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인 이상 공포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죽음을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죽음 또한 생명의 당연한 순환임을 매일 되새기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떠난 뒤에도 내 삶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공포는 완화됩니다. 죽음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죽음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죽음을 곁에 둘 때 삶은 비로소 가장 선명한 색채를 띠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허허롭게 웃으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웃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생의 몫을 남김없이 다 썼다라는 만족감에서 나옵니다. 실수도 많았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내 인생의 소중한 문이었음을 인정하는 마음.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 자신과 화해한 마음만이 그 고결한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을 그 미소를 상상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그 웃음은 당신이 살아온 평생의 시간을 긍정하는 가장 위대한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좀 쓸쓸하기는 해도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도 모른다. 혼자 밥을 먹거나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를 보낼 때 문득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독과 친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조금 쓸쓸하면 어떻습니까? 그 적막함 속에서 나만의 사색을 즐기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쓸쓸함은 결핍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입니다. 좀 쓸쓸하긴 하네, 뭐 대수인가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배짱을 가지십시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어른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내면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다면, 말로는 비운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흔듭니다. 인간이기에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그 집착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것에 매달리는지,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을 손에 꽉 쥐는 대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소유하려 들지 않고 그저 존재함을 인정할 때 집착은 서서히 그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흔적. 사후에 거창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흔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남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던 후배의 가슴 속에 당신이 보여준 성실함을 닮아가는 자녀의 뒷모습 속에 그리고 당신이 가꿨던 작은 정원의 향기 속에 당신은 남아 있습니다. 타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 누군가를 위해 흘린 진심 어린 눈물,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태도야말로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흔적입니다. 세상에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흔적은 그 사람 덕분에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었다라는 기억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은 당신이 떠난 뒤에도 은은한 향기가 되어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뛰어넘는 삶의 목적이 있을까? 50세는 나 개인의 성취를 넘어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완결지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큰 생명의 흐름 속에서 앞 세대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계주선수와 같습니다. 나의 삶이 전체의 흐름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인생은 비로소 숭고해집니다. 나무를 심고 그 그늘을 즐기는 것은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것. 그런 초월적인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커다란 평화를 얻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소중한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토 다카시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50살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고 비워냄의 미학을 배웠으며 죽음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처럼 화려하거나 빠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따뜻하며 더 자유롭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50대는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 소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